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악권. 오늘은 세상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발제를 했습니다. 최근에 엔투그룹의 마윈 회장이 엔투그룹에서 뭐 퇴출이 됐다, 지배권을 상실했다, 그런 뉴스 보도가 좀 있길래 또 이런 보도가 있으면 또 저희가 또 해설 또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뉴스를 보면 와, 공산당 참 무도하다, 이런 것을 기대하셨을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금융의 시스템 저희 원래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금융이 이제 현대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사회의 핀테크 산업에 주는 메시지가 뭔지, 이런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윈 회장이 2020년 상하이 금융 서밋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국은행은 여전히 전당포다. 전당포 같은 금융 시스템 탈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나서 그 상장한 이틀 앞두고 엔트그룹이 이제 사상 최대 상장이라고 불렸던 엔트그룹 상장이 무산이 됐는가 하면 과징금을 한 10억 달러, 1조 3천억 정도 과징금을 맞고, 알리바바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었죠. 그 이후에 마윈 회장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다가 최근 SNS에 올리는 걸 보니까 태국의 유명 식당에서 사진을 찍었다. 참 이런 나라가 다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 나온 보도를 보면은 이게 엔트그룹 홈페이지에 가 보면은 이 자료가 나와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엔트그룹의 발표 이래가지고, 이게 번역본이라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이런 거예요. 자연인 10명의 독립적인 의결권으로 바뀐 점이 특징이다. 그전에는 마윈이 공동 의결권을 행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윈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주주들이 공동 의결권을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윈 회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 공동 의결권을 다 쪼갰다는 거죠. 다 쪼개가지고 마윈 회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배권이 약해졌다. 이거를 그림으로 조금 복잡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컨트롤 퍼슨 잭마, 마윈 회장이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고 더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엔트그룹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윈 회장이 엔트그룹을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마윈 회장이 여기 있는데 원 오브 댐, 이치 오브 각각. 마윈 회장도 그냥 원 오브 댐이 되는 거고, 직접 지배도 안 하고 여기에 또 다른 파트너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분산 지배가 되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마윈 회장은 저 이전에랑 5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다가 지금은 개인 의결권 한 6.2% 정도만 남게 되고, 여기에 이제 공동 파트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왜 엔트그룹을 뺏기게 된 것인가? 이게 그 전에 보면은 이제 다들 하는 얘기가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거슬렀다. 어디 감히 뭐 중국 시스템, 중국은 금융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없다는 게 문제다. 뭐 금융은, 중국 금융은 뭐 전당포식 사고를 하에 머물러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그냥 거의 그 당시에 중국의 금융 당국자들 앞에서 그냥 막 쏘아 붙였다. 그래서 괘씸죄가 적용돼서 야, 너 오냐 잘 키워주니까 이제 와서 니 혼자 잘났다고 그딴 소리 하냐? 무슨 전당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너 일로 와봐. 이랬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문제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 상황이 어땠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그 마윈 회장이 했던 얘기의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금융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되게 감정적으로 보면은, 야, 뭐 일반 우리가 지금 뭐 위험하다고? 그게 아니라 금융 당국의 시스템이 문제야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마윈 회장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마윈 회장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지금 금융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큰 은행들이 있으면 그 은행에서 자금이 쭉쭉쭉쭉 흘러나와 가지고 일반적인 선진국들은 개인 소비자라든지 기업, 돈이 필요하고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돈이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일종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억압적 금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그 금융 시스템에서 돈이 필요하도록 시장 원리에 따라서 조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국 공산당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대기업들의 중화학공업, 수출 기업들 이런 쪽으로 대출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산업을 육성하고 거기에 생산성이 좀 약하다 그런 이제 개인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은 대출을 좀 안 해줬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다들 뭐 저축 장려 운동 이게 요즘은 좀 그런 얘기 별로 안 할 텐데 과거에는 유치원 가고 그럼 꼭 통장 하나씩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월 얼마씩 불입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자유스러운 시장 원리가 아니라 육성해야 되는데 자금 지원을 쫙 밀어주는 그런 방식의 금융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체계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융 리스크, 신용 위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금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마윈 회장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마윈 회장이 왜 한 거냐면은 그 부분들 이게 미세 혈관처럼 내려가는 금융 시스템을 중앙에 있는 은행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엔트그룹 같은 P2P 업체들 아니면은 핀테크 업체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혁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마윈 회장이 뭘 지적을 했었냐면은 선진국의 어떤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중국만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진국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바젤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건전성 기준을 굉장히 강화한 방식의 그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데 마윈 회장이 얘기했던 건 그겁니다. 지금 바젤 3를 비롯한 국제 금융 시장의 금융 리스크는 선진국, 노회한 선진국 이거를 뭐 노인회관, 노인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 노인정이라는 표현을 했던 이유는 선진국은 이미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건전성 위주로 관리라는 그 선진화된 노인이 된 나라에서 쓰는 시스템이다. 근데 중국은 굉장히 젊고 개발할 여지가 많고 이런 데서 혁신이 발생했을 때 금융 리스크는 선진국이 하듯이 무조건 보수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롭고 자금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윈 회장이 금융 리스크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금융 시스템이 허접하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선진국의 방식을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역동적이고 젊은 중국의 어떤 경제 사정에 맞는 금융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 부분은 핀테크 쪽에서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 중국의 금융은 전당포식 사고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중국은 금융당국의 구닥다리라 우리는 전당포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통 외신에서 보도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전당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당포에 우리가 돈 빌리려고 가면은 뭘 맡기죠. 이게 뭐 IT 전당포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도 맡기고 뭐 집문서도 맡기고 뭐 그 금송아지도 맡기고 이런 식으로 뭔가 담보를 맡겨서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전담포식 대출이라는 거는 담보 위주의 대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담보 위주의 대출이 아니면 뭐냐? 바로 신용평가 시스템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담보대출이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연대보증이라는 걸 많이 했었죠. 직원들끼리 서로 사람 데려가서 연대보증 세워서 내가 돈을 못 갚으면은 저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연대보증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인담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담보. 그러니까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되니까 내가 담보가 없으면 부동산 같은 담보가 없으면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인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해주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떤 상황이 괜찮냐. 만약에 돈을 못 받게 되면 담보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연대보증을 세운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거나 그런 식의 금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당포식 사고가 아닌 금융은 뭐냐라는 게 바로 신용평가 시스템입니다. 신용평가 시스템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용정보를 조합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출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상환 능력을 통계적인 기반으로 산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용에 대한 평가를 참 통계적으로 잘 해낸다면 그 사람이 뭐 사람을 우리가 괜히 연대보증 세워가지고 가서 추심하고 뭐 집안 담황하고 뭐 담보 잡고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선진화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은행 연대보증이 은행에서 없어진 거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좀 이제 선진국이 됐고 연대보증 때문에 뭐 폐가망신하는 그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연대보증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제 CB 크레딧 뷰로라 그러는데 개인 신용 정보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이 사람의 급여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요금을 잘 갚았는지, 월급은 얼마가 되는지, 그동안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이런 평가 시스템들을 잘 갖추게 되면서 이제 금융기관이 굳이 담보를 잡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신용평가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럼 확률이 나오죠. 이 사람이 돈 떼먹을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책정할 수 있는 금융신용평가, 금융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른바 신용대출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마윈 회장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은행이 지금 우리가 약간 후진적인 은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담보만을 가지고 하는 시스템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선진화된 금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걸 좀 더 키워줘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마윈 회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 금융당국이 뭐 개판이고 후지고 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들이 현재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인 다양한 그 개인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해주는 혁신금융을 육성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윈 회장이 그 혁신금융과 핀테크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비판을 받았으며, 중국 정부는 왜 이런 조치, 엔트그룹을 거의 산산조각 내는 그런 조치를 왜 했는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른바 금융 시스템, 신용 창출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다, 돈을 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럼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어가지고 시중에다 막 뿌리고 이런 식으로 돈을 풀질 않아요. 돈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중앙은행이 처음에 100만 원을 발행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만 원을 발행을 해서 은행에,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이 100만 원 중에 지급준비금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0만 원 정도를 남기고 90만 원을 다른 은행에다가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 비은행의 예금 계좌에는 9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겨요. 그러면 그 90만 원의 예금을 근거로 해서 지급준비금을 또 한 10% 정도 띄고 81만 원을 또 대출을 해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대출을 받은 C라는 사람이 그 돈을 C은행에다가 예금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예금이 또 81만 원이라고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만 계산을 해볼게요. 처음에 한국은행에서 처음 발행한 돈은 100만 원인데 은행 계좌에 찍혀 있는 예금을 보면 A은행이 100만 원, B은행에 90만 원, C은행에 81만 원이라는 예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예금주가 있겠죠. 그럼 내가 통장에 내 100만 원이 예금으로 있어요. 그럼 나는 100만 원이 있는 거죠. B라는 사람은 내 통장에 9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너 돈 얼마 있어? 그럼 나 90만 원 있는데요 하겠죠. 그럼 C라는 사람이 너 통장에 계좌에 돈 얼마 있어? 그럼 나 81만 원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A라는 사람 100만 원, 90만 원, 81만 원이면 27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중앙은행에서는 처음에 100만 원을 만들었을 뿐인데 사람들한테 너 돈 얼마 있냐? 그걸 더해보니까 270만 원이 되고, 이게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1000만 원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중앙은행은 100만 원을 만들었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너 돈 얼마 있니? 라고 하는 돈을 모아보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러니까 돈을 중앙은행에서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만드는 돈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시중은행이 만드는 돈이 무려 90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900만 원은 시중은행에서 만들어지고 중앙은행이 만드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 과정을 신용창조라는 말을 써요. 없는 돈이 창조됐다고 해서 신용창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동성을 늘린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늘린다, 풍부하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신용창조가, 돈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이 과정들,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중에 돈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유동성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빌리면 신용창조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낮으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리가 싸니까 돈을 더 많이 빌려야지 라고 해서 사람들이 빌리고 하면 시중에 돈이 많아져요. 근데 중앙은행이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나는 것 같아. 그러면 돈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금리가 너무 비싸. 나 돈 안 빌릴래. 혹은 돈을 갚을래. 라고 해서 갚고 안 빌리고 하면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어서 막 풀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날 것 같으니까 유동성을 줄여야지 그래갖고 화폐 발행량을 이렇게 줄이는 것은 전체 시중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금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돈을 시중은행이 만들기 때문이에요. 중앙은행이 혼자서 만든다 그러면 뭐 시중은행을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하지만 시중은행을 통해서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융감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런 행위가 은행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MMF라는 거를 좀 가입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은행에 가면은 아무 때나 돈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자는 예금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죠. 아니 뭐 예금을 하나 MMF에 가입하나 언제나 돈을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는데 예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준다고? 저 MMF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MMF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면은 예금을 받으면 대출을 내주잖아요. MMF는 기업어음 혹은 RP 같은 거 이게 뭐냐면 초단기 채권입니다. 뭐 하루짜리, 이틀짜리 기업에서 돈이 필요할 때 저 하루만 돈 빌려주세요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 채권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은행 대출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용하게 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돈을 받아서 아까 MMF 가입자에게 이자를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요.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기업에 대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자를 지급했고 이자를 지급했어요. 이거를 명칭만 바꿔볼게요. 예금을 했어요. 대출을 해줬어요. 이자를 받았어요. 이자를 받았어요. 똑같죠. MMF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예금 대출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대출받아서 다시 예금 넣고 예금 받은 걸 다시 대출하고 혹은 이 기업이 대출받은 돈으로 MMF 가입하고 MMF 가입한 돈으로 다른 기업도 돈 빌려주고 그러면 신용창조가 발생하게 돼요. 아까 예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받기 때문에 감독 당국에서 좀 대출을 줄이세요. 예금이자 어떻게 하세요. 뭐 이거를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통계치를 확인하고 투명하게 유동성 관리를 해요. 근데 MMF 같은 경우에는 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은행 시스템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른바 그림자 금융이라고 얘기해요. 시중은행을 통해서 예금 대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신용 창조는 금융당국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MF를 비롯해서 사적인 기관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대출받고 대출 갚고 막 이러면은 여기서 생겨나는 금융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게 좀 더 어렵게 가면 제일 극단적인 상황이 뭐였냐?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죠. 그러면은 주택담보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시장에다 갖다 팔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저당권, 이른바 그 대출 채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대출 모기지 기관, 금융회사죠. 얘가 이거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팔면은 그 돈 가지고 또 조달하고 또 조달하고 또 조달하고. 근데 이거를 대출 채권이 잘 안 팔릴 것 같으네.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후루룩 넘어갈게요. 이거를 막 뒤섞어 갖고 막 구조화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 뭐 이 돈 떼이면은 제가 보험 넣어드릴게요 해서 막 구조화를 해서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출을 막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고 하는 정도는 관리 감독이 되는데 이걸 뭐 구조화 상품을 만들고 뭐 여기다 빌렸다가 저기다 빌려주고 이걸로 팔았다가 이걸 유동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 도대체 어디서 얼마를 빌리고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관리 감독되지 않는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됐고 그 상황에서 충격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감독 당국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거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이렇게 길게 하느냐? 엔트그룹이 했던 게 이거예요. 엔트그룹은 처음에는 알리바바에서 이루어지는 쇼핑몰 알리바바에서 이루어지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예요. 근데 엔트그룹이 실제로 돈을 어디서 버는지를 보면은 엔트그룹의 전체 매출 구성에서 소액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9.4% 40%나 돼요. 그러니까 이 매출에서 뭐 결제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매출보다 사실은 돈을 빌려주는 소액 대출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이 소액 대출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전체 매출의 40%가 엔투그룹의 계열사인 허베이하고 제베이에서 주로 이루어졌어요. 허베이하고 제베이는 어떤 일하는 회사냐면은 허베이는 신용카드 같은 역할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매자가 내가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살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돈은 없으니까 그냥 카드 긁을게요 라고 하고서 물건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요. 그러면은 물건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그 소비자는 돈을 안 냈죠. 그러니까 허베이가 물품 구매자에게 돈을 먼저 지급합니다.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소비자가 그 돈을 상점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허베이에다가 주는 거예요.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허베이 입장에서는 이 거래가 일어날 때 이 구매자가 한 달 있다가 돈을 갚을 거다라는 대출 채권이 생기죠. 그 채권을 또 시중에다가 파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했어요. 아까 제가 MMF에서 일어난 거랑 같은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허베이는 이 매출 채권을 가지고 그냥 팔기도 하고 구조화를 시키기도 했어요. 자산 유동화 증권 이른바 ABS를 발행을 했는데 뭐 한 명이 갚을 돈을 가지고 유동화 시키면은 이거를 저 사람이 떼어먹으면 어떡해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100개 1000개를 묶어서 채권을 만들어서 갖다 팔고 이걸로 돈을 빌리고 이 돈 가지고 이 빌린 돈으로 또 빌려주고 빌려준 거 가지고 채권 받고 채권 받아가지고 또 유동화 증권 만들어갖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금융자 금융을 했어요. 제베이는 또 뭐 하는 회사냐? 여기가 온라인 소액 대출을 했습니다. 온라인 구매 실적에 따라서 이게 구매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매에 관련된 그런 채권만 한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냥 대출 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냐면은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알리바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결제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용등급을 이 정도 줘도 되겠다. 이 사람은 돈 떼어먹을 확률이 이만큼이다. 이 사람은 돈 떼어먹을 확률이 이만큼이다를 평가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대출 서비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 신용평가를 K10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해요. 중앙화된 신용평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금융회사나 비슷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근데 엔트그룹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라는 거대한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자기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그룹이 아닌 데는 이 결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줘야 되는 부담이 생겨요. 신용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알리바바와 엔트그룹 같은 경우는 그 어마어마한 소비자들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화베이, 제베이 같은 대출 서비스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이걸 설명을 드렸죠. 이게 그림자 금융 형태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디서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는지를 중국의 감독 당국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위는 이런 식의 관리 시스템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핀테크가 훨씬 더 혁신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중국 정부는 야 이거는 지금 그림자 금융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신용 위험이 커졌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금융이 커지는 거는 우리는 방지하도록 할 거야 라는 포지션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아까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금융행위는 금융업이라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금융업이라는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규제를 받습니다. 근데 엔트그룹이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금융업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자기네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민은행 국장이 엔트그룹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 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무면허 운전 중이라는 비판이 너희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서 사실상의 금융행위를 하고 있어. 그래서 너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림자 금융들이 그 중국 전체의 금융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윈이 말을 함부로 해서 찍혔다. 괘씸죄를 적용받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한 게 엔트그룹만 이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징동닷컴도 굉장히 큰 상거래 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징동닷컴도 그렇고 텐센트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겨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이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를 한 다음에 대출 서비스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공유 서비스, 디디추싱이죠. 디디추싱이 사람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겨나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 서비스를 했어요. 음식 배달을 하는 메이탄 같은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 같은 거죠. 음식 배달하면서 생겨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대출 서비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도 하고 텐센트도 하고 뭐 차량 공유 서비스도 하고 음식 배달도 하고 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인 대출 서비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중국 정부와 감독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제도권 금융에서 발전하고 있는 신용 이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 뒤에 빅테크 기업이 자기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 고객들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래서 엔트그룹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 잔액이 무려 260조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 개인대출 시장의 4분의 1에 달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예를 들어 3프로 TV가 전체 개인 신용대출의 4분의 1을 하고 있고 이 신용대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누구에게 퍼져나갔는지가 하나도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화베이 제베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채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채권을 유동화한 규모도 무려 150조 원에 달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이 개인의 신용 위험이 어떤 식으로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주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 당국은 이 그림자 금융을 줄여야 된다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2021년 1월 중국 비은행 결제기관 조례라는 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결제 본연 업무에 충실하라. 무슨 얘기냐? 결제에서 얻은 데이터 기반으로 대출 사업 너무 크게 확장하지 마라. 결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 이 얘기를 했고요. 합법적으로 신용정보 사업을 전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니네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신용평가 시스템 만들어 갖고 그냥 무조건 대출해 주는 데 쓰고 이거 하지 마라. 또 하나는 금융지주사를 설립해 자본금을 충족하고 합법적으로 개선하라. 니네 뭐 금융업 아닌 척하면서 니네 고객들 대상으로 뭐 하는 척하면서 금융업에 대한 규제 하나도 안 받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엔트그룹 같은 경우 즉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줄 때 예금을 받을 때 이거를 투명하게 관리 감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대출의 10% 정도는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는 돈을 전체 대출의 10%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엔트그룹은 그런 거 하나도 규제 적용 안 받고 전체 나간 돈 중에 자기 돈 가지고 있는 거는 1.7%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야 니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금융지주사 설립을 해서 정당하게 규제를 받고 투명하게 관리해라 라는 것이 인민은행의 요구사항이었고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업 업무 규정을 위반하지 마라. 합법적으로 펀드를 판매하고 유동화 증권 발행 규정을 준수해라. 니네 돈 대출 받은 거 가지고 채권 만들어 갖고 막 이거 만들어서 저기다 팔고 저기다 팔고 이거 빌리고 저거 빌리고 그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금융회사들이 하듯이 유동화 증권 발행을 규정을 준수하라 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윈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하라기보다
테크 기업들이 금융 외에서 그림자 금융 사이즈를 넓히고 있는 게 전체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라고 보고 정상적인 금융의 범주에 들어와라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트그룹 같은 경우는 이 타겟이 됐던 화베이와 제베이를 별도 법인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리바바 그룹 마윈의 지배하에 거기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출 서비스까지 하지 마. 결제일하고 있는 알리페이는 결제 업무만 해. 그리고 대출 업무를 하는 화베이 제이베이는 엔트 컨슈머 파이낸스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라라고 해서 옮겨놨고요. 이거를 또 알리페이가 엔트 컨슈머 파이낸스를 절대 지배하는 100%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항저우 정부가 지원하는 공기업이 공동 소유하도록 해서 이 엔트그룹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을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자로 여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소액 대출해주고 보험 판매하고 보험 판매한 돈으로 또 자금 운용하고 이런 거 못하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텐센트, 징동, 바이트댄스, 디디 추싱 이런 데들 뭐 이게 아까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는 틱톡 운영하는 데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금융업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결국 최근에 거수칭 중국은행 중국인민은행 당서기가 14개 금융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특별 정리를 기본적으로 완료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텐센트, 두샤오민, 징동닷컴, 바이드댄스, 메이투안, 디디금융, 시티로그룹 이런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하던 곳들을 다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도록 허락을 해주던가 아니면 금융업 규제를 받게 하던가 아니면 소유지배 구조를 분리를 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마윈이 왜 퇴출이 됐을까? 엔트그룹에 대한 소유권을 왜 박탈당했는가? 이 부분이 정치적인 이유까지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 공산당을 비판을 해가지고 뭐 더 심하게 당했나? 뭐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를 인지를 했던 거고 테크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유동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지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 뭐 80만 원 내시면 머지 포인트 100만 원 드려요.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구매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거든요. 거기서 그림자 금융이 막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중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여기서 신용 위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인지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이거를 전자금융업이라는 형식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그럼 머지 포인트는 좀 문제가 있는 회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스타벅스 카드를 가지고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선불 카드를 발행해요. 그럼 내가 5만 원짜리 스타벅스 카드를 발행을 받았을 때 스타벅스는 그 5만 원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사자마자 가서 커피 5만 원 사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그냥 내뒀을 때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언젠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나가지 않는 돈 5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스타벅스가 그럼 나 이 돈 가지고 이자 놀이 할래요. 다른 사람 돈 빌려줄래요. 했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 제 돈인데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빌려준 채권 가지고 또 자금 유동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타벅스를 통해서도 신용 창출이 일어나고 금융 위험이 커지고 그림자 금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벌어진 빅테크 관련 규제를 보면은 이게 그 맥락을 단순히 뭐 중국 공산당한테 개겨서 쫓겨났고 뭐 이런 식의 그냥 흥미로운 가십으로 본다면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빅테크가 테크핀이라고 불리는 핀테크를 넘어서 테크핀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금융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중국 정부가 핀테크를 규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핀테크라든지 테크핀의 금융행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편리해진 측면은 있지만 그에 반해서 조금 더 불투명해지고 그림자 금융화되고 있는 이런 금융의 신용 위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본다면 우리의 어떤 금융 서비스 그리고 이제 IT 산업의 발전과 금융 산업의 발전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뭐 마윈이 왜 퇴출됐는지를 어그로로 해서 좀 끌어보려고 했는데
좀 정작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좀 다소 어려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얘기라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마윈이 퇴출된 맥락에는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것들도 흥미롭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권 세상의 발견, 지금까지 권선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